자,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미국의 고용이 나빠져서 미국이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하고, 또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내렸다, 경기 둔화에.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도 인하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이제 예측이 되면서 다시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몇 번째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여태까지 한 것 중에 핵심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인플레는 지금 안 잡힌다. 지금도 인플레는 확실하다. 자, 맞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것도 확실하다. 그러면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가는 것은 뭘 의미한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불황이 심화되는 것을 흔히 이야기하기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기가 침체되어 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공통점이 인플레는 심한데 경기는 침체되어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10년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때려가지고 좀 찾아보면 2021년, 2022년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 때라서 그걸 크게 주목을 하지 않고 코로나 영향을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넘어갔지요. 자, 온 그 주말에 보면 미국의 증시가 10% 빠진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만 앞세우고 이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가 빠져서 이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면 이거는 금리 내리는 것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리가 내려가서 연착륙되는 기대감을 갖다가 가진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미국 경제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요, 미국이 회복이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의 연준이 어느 날은 금리를 안 내린다, 어느 날은 내린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이유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는 혼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 고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덜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금리 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이래서 미국의 취업을 놓고도 이걸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헷갈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이 5월 달에 15만 2천 명이 증가해서 4월보다 더 둔화되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고용 둔화가 확실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 정권 시장도 금리가 내려가서 좋아하다가, 자, 월가에서 최근에 비관론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어요. 비관의 근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세는 조금은 둔화될지 몰라도 경기 침체가 이렇게 극심하게 오면, 자,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익성도 커지기 어렵고 올해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 PR이 지금 대부분 많이 낮아질 거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주식 가격 하락을 가져올 거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갑자기 올해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솔직히 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오는 이득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근래에 지금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앞으로 10년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면 앞으로 10년은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나타났던 양적 완화와 화폐 남발로 인해서 지금 공포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경기는 침체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의 총재가 세계 경제가 암울하다, 이 글로벌 부채가 너무 커져 버렸고 10년간 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릴 거다. 세계 경제의 부채가 너무 커져 버렸고 이 부채 속에서 거품이 심화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황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세계는 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에 휘말릴까? 그러니까 왜 경기 침체에 빠져들까라는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 유럽도 지금 경기 침체가 엄청나죠. 유럽에 지금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부터 전부가 저성장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일본도 저성장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그러면 이 저성장이라는 국면이 왜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느냐? 근데 세계의 무역 환경을 보면 점점 더 폐쇄 경제, 또 블록 경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상품의 이동은 제한받고 있고, 이 노동의 국경 없는 이동도 제한받고 있고, 자본의 이동도 지금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각 나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화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경 없이 모든 자본, 상품, 노동이 오고 가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리카도식의 신자유주의가 틀린 거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더라도 전 세계 인간들이 다 조금 낮게 살았다라는 걸 감수할 수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요. 다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게 낫다라는 게 경제에서 기본,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서 살기 시작한 이래 이건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가 국경을 열어 제끼고 노동, 상품, 자본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요, 전 세계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중국처럼 그 신자유주의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도 그것도 장관이고, 결국은 중국보다 더 임금이 낮은 곳으로 가는 이 중국 탈출을 피하지 못한 거죠. 또 중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신화가 무너져 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본연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관계가 되느냐? 자,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화폐를 남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속성을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화폐 남발, 일본도 남발, 그리고 유럽도 남발. 그렇게 해서 화폐를 남발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적자를 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 이게 세 나라만 보더라도 전부 재정 적자를 국가의 채무를 늘려서 끌고 가잖아요. 적어도 국가가 재정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 버는 것보다 국가가 더 쓰고 있고, 그래서 국가의 적자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화폐를 남발해서 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중국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버는 것보다 과잉 소비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그 과잉 소비가요, 국가도 그렇게 만들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이 실제로 자신들이 버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쓰재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제 소비할 여력은 되지 않고 상품은 과잉 생산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이미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기계화되어 가기 때문에 상품을 갖다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솔직히 추가 비용이 적게 되는 거예요. 노동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잉 생산을 하죠. 그래서 과잉 생산이 만연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왜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적인 품목에 있어서는 화폐 난발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기후 문제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집중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침체가 심화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요 핵심 품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은 다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먹거리나 이 석유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물가 상승을 좌우하는 부분 집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광물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이중 형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자기가 소비시킬 수 있는 역량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훨씬 많이 생산을 했고 그 속에서 과잉 생산으로 침체에 휩쓸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또 돈을 갖다가 찍어내서 재정을 갖다가 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과잉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그 돈들이 다 이 부동산이나 또 각종 정권이나 코인 등에 투자되면서 그런 이 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월등하게 폭등시키고 그런데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 자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농산물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광물이나 석유를 공장에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식량 등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요. 각 나라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침체는 걱정하지 않고 금리만 내려오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아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내리는 것보다 이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들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만 내려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금리가 내려오는 시점은 확실하게 이 공황적 위기가 발생할 때야 가능할 거다. 그러지 않으면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갈 거다. 이 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다들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